자, 여기가 이제 정상이고, 이게 이제 미를 향해서 예술은 가는데, 길이 이렇게 나 있다는 거죠. 길이 이렇게 큰 길이. 여기 관광지가 여기 있어요. 관광지. 관광지에. 여기까지 찻길이 있어요. 찻길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그냥 이 숲길로, 옆에 숲이 있잖아요. 숲으로 혼자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다가 인생이 끝나요. 여기까지 가기도 어려워요. 관광지 이후에는 오솔길이 있어요. 이건 아스팔트. 이건 오솔길이 있어요. 그 길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러나 뭐 오솔길이 있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누군가 길을 낸 거거든요. 뭐 여기까지는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다는 것은 내가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길을 이렇게 만들면은 이 만들어진 이 길은 이것은 새로운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거예요. 이걸 창조된 거예요. 여기를 올라가면은 전망이 달라져요. 아무도 그런 경치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새로움이 나온다는 거죠. 새로움. 그래서 새로움이라는 것은 예술가가 미의식이 있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을 볼 때 새롭냐 새롭지 않냐를 보거든요. 잘 그렸느냐 못 그렸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면은 식별이 어려워요. 좋은 작품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비행기 타고 여기 갈 수 있으니까요. 예? 헬리콥터 타고 쭉 타서 딱 내릴 그 경우와 여기를 급부해서 올라가는지를 식별할 수 없어요. 결과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작품을 평가한다는 것은 아름답냐 아름답지 못하냐, 잘 그렸느냐 못 그렸느냐, 그것이 아니라 새로움이 있느냐 없느냐, 많이 본 듯하냐, 본 적이 없는 풍경이냐. 근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본 적이 없고 그냥 내 스스로 그림을 그렸는데 남들이 보고 내가 그린 것을 누구 보고 베꼈다고 얘기한다. 뭐 그런 적 많이 있죠.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경우. 나는 분명히 내가 다른 사람의 작품을 참조한 적이 없는데 자꾸 모작이라고 그렇게 모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 길이 있는 거를 자기가 확인을 안 한 거죠. 길이 있는데 자기는 이 길로 안 가고 자기는 어렵게 이 길로 해서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결과는 같이 나왔지만 풍경이 같아요. 여기 올라가면 같은 비유가 보이죠. 근데 자기는 어렵게 올라갔는데 쉽게 올라간 사람과 결과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를 통해서 이 길을 파악해서 길이 난 길은 쉽게 가자는 얘기예요. 갈 수 없는 길을 가고자 하려고 할 때 거기서 진정한 새로움이 나온다. 그래서 자유로운 이 창작의 경지라는 것은 예술가 주체의 의식이 미의식의 임계에 도달했을 때 이루어진다. 예술가의 이 새로움을 낳기 위해서는 어떤 그 미의식, 이 미의 세계를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하고 여기로 갈 수 있느냐 했을 때, 이 미에 대한 어떤 의식이 있을 때 이 꽉 막힌 여기서의 어떤 도약이 이루어져요. 도약이 이루어지는데, 이 도약이라는 것은 나는 여기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도대체 여기를 갈 수 있단 말이냐는 거죠. 이 정상에는 가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여기서 막혔는데 어디로 가야 여기를 도달하는지를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미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미의식이라는 것은 이 미에 대한 지향, 미를 지향할 때, 지향. 미를 지향하면은요, 우리의 그 의식이 도약이 이루어져요. 의식이 이렇게 싹 도약이 이루어지거든요. 나는 몸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 의식은 여기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걸 양자 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자 도약. 어떤 그 임계점에 도달했을 경우에 임계에 도달하면은 이 도약이 이루어져요. 물이 100도까지는요 도약이 안 이루어져요. 그냥 자기의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데 100도가 되면은 수증기로 도약이 이루어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의식을 미를 향해서 간절하게 그쪽으로 지향을 보내면은 여기에 있는 이 파동과 나의 어떤 의식의 지향의 파동이 이 공명을 딱 이루면서 이 상태를 느끼게 해줘요. 여기를 안 가봤는데 이 상태에 대한 느낌이 온다는 거죠. 느낌. 아, 그러면 일로 가면 되겠구나. 이걸 찾아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찾아가는 그 방법이 바로 미의식이라는 거죠. 미의식. 그래서 이 창작이 이루어지려면은 우리가 대상으로 삼은 거에 대한 자연적 태도 또는 뭐 관습적인 이해를 먼저 판단 중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떤 그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순수 의식으로의 그 환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평상시에 우리의 의식은 어딘가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의식이 어떤 우리 삶의 어떤 상황들, 내가 어떤 누구와 싸웠어요. 그럼 싸운 대상에 연결되어 있어요. 계속 그 사람이 떠오르면서 어떤 계속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아, 그놈한테 이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다음에 만나기만 해봐라.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 의식이 계속 연결돼 있어가지고 계속 우리가 이제 그 대상에 대한 되새김을 자꾸 하는 거거든요. 밤에 막 잘 때도 그 사람이 막 생각나죠? 생각나가지고 뭐 억울하고 분하고 만나기만 해봐라. 반드시 이 말을 해주리라. 그때 이 말을 꼭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혼자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 대상하고.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그 대상과 이 의식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그 대상으로부터 그 안 좋은 파동이, 낮은 진동수의 파동이 계속 나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 의식 상태가 순수하지 못해요. 잠들지 못하고, 뭔가 의식이 뭔가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그렇게 창조를 하려면은요, 그런 게 걸려있으면 안 돼요. 걸려있으면은, 도약이 어려워요. 그거로부터 모드를 돌려줘야 되는 거죠. 모드를 돌려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의식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순수한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정말 그 고차원적인 의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의식이 다 과거에 어딘가 이렇게 다 걸려 있으면은 이것이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절대 못 가요. 그 장애를 절대 극복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과거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자, 우리가 짜장면을 순수 밀가루로 짜장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또 이번에는 스파게티가 필요해요. 또 빵이 필요해요. 그러려면은 이 짜장면을 만든 걸 가지고 스파게티나 빵을 만들 수는 없어요. 새로운 밀가루, 이 사용하지 않은 밀가루로 다시 빵을 만들고,
또 새로운 밀가루로 다시 스파게티를 만들고, 항상 이 새로운 밀가루로 뭔가 만들어지, 이 만들어진 걸 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만들려고 하면은 제대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은 과거의 사건에 어딘가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 중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순수 의식으로 돌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 잠자는 건데, 잠잘 때는 그 순수 의식의 상태가 돼요. 잠잘 때는 의식이 없어지니까. 근데 깨어나면 바로 또 과거가 또 연결돼 버린다는 거죠. 깨어난과 동시에.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죠. 깨어났을 때 완전히 그 깨끗한 머리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창조적인 길을 가야 되는데, 과거에 또 과거가 또 떠오른다. 그거는 내 미의식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예술가들은 이 판단 중지의 명수가 돼야 돼요. 순간적으로 과거의 끈을 탁 끊어내가지고, 완전하게 그 순수 의식의 상태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상태의 우리의 의식은 반드시 어떤 대상을 지향하고 있어요. 과거의 사건과 관련된 대상을 지향하고 있어요. 자기 의식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디에 주로 가 있는지. 분노가 많은 사람들, 감정이라는 것이 과거의 사건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분노가 많이 일어나는 사람은 과거의 안 좋은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감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의식이 다 끊기면은요, 그냥 아주 깨끗한 그 열반의 상태예요. 그게 열반의 상태인데, 근데 과거 우리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불쾌한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거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의식이. 그거를 이렇게 끊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원할 때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원할 때. 항상 끊을 수는 없죠. 근데 뭔가 필요할 때는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이 현상학에서는 이제 선언적 환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언적 환원.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 대상의 본질을 이렇게 지향을 하면은 거기서 양자 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대상, 그 나의 의식하고 나의 의식, 그다음에 대상의 본질, 대상의 본질이 이렇게 접화가 이루어져요. 순수 의식이 깨끗해졌을 때, 이게 순수해지지 않으면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대상의 본질을 직관할 수가 없어요. 이 의식이 순수해진 상태에서 이 대상의 본질을 강력하게 지향할 때, 이것이 대상을 지향할 때 양자 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 양자 물리학에서 보면은요, 이 양자 물리학은 그 원자를 연구하는 건데, 원자의 세계, 아주 미지 세계죠. 그 원자의 구조를 보면은요, 과거에는 이 원자가 아주 최소 입자로 하나의 이런 덩어리 상태, 알갱이 상태로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원자가 이 원자 핵이 있고, 핵 주위를 이 전자가 이게 돌고 있다는 지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전자가. 그러니까 99.99%가 다 공간이라는 얘기거든요. 텅 비어 있고, 우리가 물질이라고 보는 것도 물질도 원자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엄청나게 우리가 어마어마한 작은 이런 원자로 이루어졌는데, 이 원자마저 이 핵 중심을 전자가 돌고 있다는 건데, 이 전자의 움직임을 잘 살펴봤더니
이것이 케플러의 법칙처럼 일정하게 이게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태양계처럼 일정하게 이 핵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여기에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어디 다른 데 가서 나타난다는 거죠. 예? 다른 원자 이곳이 딱 나타났다가, 다시 일로 왔다가, 동시에 막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막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도약이라고 얘기해요. 도약.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미의 세계를, 완전한 어떤 미의 세계를 경험하지 않았어도 미를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양자 도약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려면은 나의 의식 상태가 아주 순수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대상을 향한, 순수했을 때 대상을 강력하게 지향할 때, 지향. 응? 이 지향을 다른 말로 기도라고도 해요. 기도. 염원할 때. 이것이 하나로 딱 이렇게 얽힘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로 딱 얽혀버리는데, 의식의 파동과 대상의 파동이 공명을 이루면서 하나의 진폭을 이루면서 거기서 딱 뭔가 제3의 결과물이 태어나는데, 이걸 우리가 작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창작이다. 이 창작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작품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 작품이 창작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거냐, 아니면 이 과정을 안 거치고 나온 거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걸작과 졸작을 식별하는 그 비평적 근거라는 것은 뭐 작품이 아름답냐 추하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창작이냐 모방이냐. 창작이냐 모방. 창작이라는 것은 그 예술가의 순수 의식 상태에서 대상에 대한 강렬한 지향이 어떤 공명을 이루면서 제3의 결과물을 낳게 된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자식 낳는 거는 아주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통해서 접합을 이루어가지고, 거기서 자식이 태어나는 원리나 작품이 태어나는 원리는 똑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태어난 작품은 걸작입니다, 이거는.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는데, 졸작은 이 과정을 안 거치고 모방을 한다는 거죠, 모방. 예.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작가의 의식이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걸작이라는 것은 예술가의 강렬한 미의식이 그 대상의 경직성을 자유롭게 해가지고, 자유롭게 만들어서 어떤 가상적 예지계를 열어 보이는 것이다. 예지계를 열어 보인다. 여기는 가보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에 예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예지계. 가보지 않은 세계예요. 예지계. 가상계 또는 가상계. 가상계를 이걸 열어 보인다는 거죠. 이 꽉 막힌 요 난관을 야들야들하게 해가지고 이 강렬한 미의식으로 이걸 녹이는 거예요. 이 장벽을 녹여가지고 야들야들하면 틈새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이는 거. 그런 작품은 걸작이라고 해요. 걸작. 근데 졸작은 미의식이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 자꾸 의식이 과거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항상 잡념과 망상에 있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그걸 다 끊어내고 의식의 에너지를 온갖 이 장애를 녹이는데, 대상이라는 건 경직되어 있는 대상을 말하는 거죠. 완전히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그 대상을 이 의식으로 녹여야 되거든요. 그거를 빛으로 이렇게 녹이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의 온도가 약하잖아요. 그 100년간 해도 안 녹아요. 이 볼록 렌즈로 태양빛을 이렇게 이걸 쪼여주면은 이게 빛이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종이를 태울 수가 있잖아요. 검정 종이를 태우잖아요.
그냥 햇빛에 그냥 넣으면은 이게 천년이 있어도 안 타요. 의식을 이렇게 모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의식이 그렇지 않아도 좀 약한데 하나는 뭐 남편한테가 있고 하나는 자식한테가 있고 뭐 하나는 뭐 누구 친구한테가 있고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네? 정말 써야 될 때 쓰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예술이 되기 어렵죠. 예술가는 그래서 이 집중력이 아주 필요한 거예요. 집중력. 그 순간 그 종이를 태울, 빛을 모아서 종이를 태울 수 있는 그 의식의 집중력이 필요한 거죠. 그때 창작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임계. 일정한 온도가 딱 올라가면은 물이 끓듯이 임계점이 넘으면은 그때 이제 변형이 생기면서 그게 창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의식이라는 것은 빛과 같아요. 빛. 의식은 빛입니다. 의식은 빛인데 하나로 대상과 나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의식, 이 미의식이에요. 미의식인데 반드시 물질적 대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태양이 빛이 빛나는데 이 태양의 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태양이 비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별이 빛난다는 것을 보는 것은 이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 태양의 빛이 와서 이 빛날 수 있는 거예요. 태양빛은 하늘에서 이 별만 비추는 게 아니에요. 다 비춰요. 이 모든 공간에 파장과 파동과 입자로서 다 이렇게 가지만 이게 물질이 있으면은 이 물질에 이게 빛이 다 가지고 그 빛이 드러난다는 게 드러나. 이 다른 데서는 안 드러나. 그런 굳어진 물질적 대상을 통해서 이 의식은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 의식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대상 설정이 뭔지를 잘 모호하면은 대상은 이렇게 굳어져 있을수록 빛은 잘 반사를 해요. 그리고 예술가의 미의식이 경직성이 심할수록 단단하게 굳어질수록 그것을 태우기가 어렵겠죠. 그죠? 반대로 훌륭한 예술가일수록 그것을 태울 수 있는 힘이 강하다. 좋은 예술가는 단단하게 굳어진 거를 태우는 사람이에요. 뭐 종이 같은 걸 태우는 사람은 뭐 이거는 뭐 평범한 예술가하고 돌처럼 굳어버린 장작을 태울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예술가죠. 대가들이고. 근데 자기가 뭘 태우는지도 모른다. 태워야 될 대상이 뭔지도 모른다. 이건 곤란하죠. 그 대상에 강력한 그 집중을 해야 되는데 대상도 모르는데 어떻게 집중할 수가 있겠어요? 지향이 안 되죠. 대상을 태워가지고 거기서 어떤 임계, 어떤 그 변형이 이루어지면은 그게 작품이라고 그랬죠. 그 순간적으로 확 온도가 올라가지고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다시 싹 굳어져서 되면 이 변형된 어떤 작품이 나오는데, 자,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예술가의 어떤 주체와 대상이 이렇게 태극으로 하나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 되는 건데, 여기서 하나가 둘로 나뉘어가지고 둘에서 또 하나가 나오면서 이제 3이 되는 거, 세 번째가 새로운 게 탄생되는 거죠. 여기서 이 둘로 이 큰 하나가 둘로 나눠지고 이 둘이 합쳐져서 새로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걸 작품이라고 그러는데, 이 작품에는 반드시 대상의 속성, 대상 오브제라고 그러죠. 오브제. 주체는 subject. 대상의 속성,
대상의 속성과 주체의 속성이 반드시 여기는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창작의 증명이에요. 증명. 창작이냐 모방이냐를 증명하는 거는 이 주체의 DNA가 이건 이제 DNA. 주체의 DNA가 들어있느냐, 작품에 주체의 DNA가 들어있느냐. 또 대상이, 굳어진 대상이 이 주체 의식에 녹아가지고 녹아서 변형됐지만 어떤 그 흔적이 있는 거죠, 흔적. 그 작품의 요 구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남과 여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은 남자의 DNA와 남자의 속성과 여자의 속성이 그 자식한테는 같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같이 들어있지 않으면은 그건 의심해봐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맞나? 어머니가 맞나? 의심해봐야 되는 거죠. 친어머니 맞아? 아버지만 있다. 아버지만 닮았다. 어머니만 닮았다. 이거 의심의 대상이에요. 작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작품에 반드시 이 주체의 DNA가 들어있느냐. 이걸 우리가 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개성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이거는 창작인가를 의심받아야 되는, 모방이 아닌가? 의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딱 봤을 때 저게 새롭냐? 물론 작품을 많이 안 본 사람은 구분할 수 없어요. 기존에 나와 있는 작품들을 다 본 사람은 그게 새로운지 새롭지 않은지를 구분할 수 있겠죠. 그게 전문가죠. 그러니까 전문가의 눈에는 새롭냐 안 새롭냐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새롭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움 속에 그 작가의 DNA가 들어있어요. 작가의 개성이 거기에 묻어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품을 평가할 때는 팜플렛이 집에 오면은 일단 새로운가를 먼저 봐요. 그리고 새롭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끝내는 것이고, 이건 미의식이 안 들어갔구나. 이건 제대로 된 창작이 아니구나라고 단정을 짓고, 새롭다? 그러면은 그 작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관심을 갖고, 왜 작가가 이런 작품을 그리게 됐지? 그 작가의 성격과 기질이 뭐 어떻게 돼 있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지? 이런 걸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작가의 어떤 환경적인 요인, 뭐 기질적인 요인, 본성적인 요인, 뭐 이런 것들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은 이건 창작이구나. 제대로 이거는 나온 거구나. 좋은 작가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그 개성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작가의 개성이 예술 작품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개성이라는 거는, 이 개성은 참 어려운 문제죠. 내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참 알기 어렵죠. 이거를 성리학에서는 성이라고 그랬죠. 성. 이 성이라는 것은 개성이라는 개개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개개의 성이라는 것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나눠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질지성. 본연지성이라는 걸 뭐 본성이라고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늘로부터 받은 품성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거예요. 선천적인 겁니다. 이거는 선천적이에요. 그 다음에 기질지성이라는 것은 이건 뭐 그냥 기질이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후천적으로 형성된 거예요. 이건 후천적이다. 타고난 본성이 있고, 내가 사회 생활하면서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기질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성이라고 할 때는
요 두 개가 결합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요것의 그 비율이 조금 달라요. 사람에 따라서. 나이를 먹을수록 이 본연지성이 약해지고 이 기질지성이 강해져요. 뭐 성리학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 인간인데, 여기는 하늘입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이게 이제 본연지성, 본성이고, 인간의 인간의 몸이 이 사회 속에서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걸 기질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리학에서는 이 본성의 특성을 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리. 기질의 특성을 이제 기라고 말하는데, 이와 기로 이루어진 거죠. 우리는 이와 기로 이루어진 건데, 퇴계 이왕 같은 경우는, 이것은 아주 그 순수한 상태, 이 선과 악이 분리되기 이전에 그 순수한 선의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이 선과 악이 분리된, 선악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기질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퇴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사단, 여기서 이제 사단이 나오고, 인의지에 그 사단이 나오고, 여기서 칠정, 희노애락, 애오욕이라는 그 7가지 감정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이 이와 기라는 것이 구분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기, 이론론. 이 두 개가 이제 하나라고 보는 것이고, 이왕은 이것이 분리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수양이라는 것은, 이거를 이제 되돌리는 것을 그 성리학의 이제 수양, 개념을 보는. 그래서 이제 순수한 그 본성을 찾는 건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본성을 찾는 건데, 예술가들이 자기 개성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 본연지성, 이 본성이 더 많이 드러나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건 사회적인 거거든요. 사회적인 나예요. 이것도 나긴 나지만 사회 속에 만들어진 나기 때문에, 이 사회라는 것은 어떤 사회의 규범이 있어요. 규범. 사회가 만들어 놓은 지켜야 될 규범이 있는데, 이 규범을 따라서 이 기질이 만들어져 변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성이 약하다는 거죠. 이 기질지성은. 개별성이 좀 약하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좀 공통된 요인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 본성은 유일한 거예요. 이건 유일한 거예요. 우리가 사주 볼 때, 뭐 태어난 연도, 날짜, 뭐 시간, 지역까지 이렇게 장소까지 딱 보면은 똑같은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그 태어난 운명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처럼 하늘로부터 받은 성품은 유일해요. 유일해. 그래서 석가모니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의 어떤 그 순수한 본성은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아무도 없다. 유일하다. 유일한 것이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걸 찾을 때 어떤 진정한 어떤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자기의 유일성이 갇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석가모니가. 예수는 독생자라고 얘기하죠. 독생자.
유일한 존재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유일한 존재. 이걸 깨달으면은 자기가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술은 이 기질지성을 극복해서 이 본연지성으로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그 과정에서 자기의 개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개성이. 근데 처음에는 이 기질지성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난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타자화된 나잖아요. 순수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회적 규범들을 강요받아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참 나라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러나 여기에도 뭐 약간은 이것이 나뉘어지기가 어려워요. 이가 말한 것처럼 이게 리고 이게 기라면은 리와 기가 분리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이것이 분리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이게 연결고리가 이렇게 됐다고 보는 거죠. 본성과 기질이 개성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작가일수록 요 본성이 더 강하게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들은 현재의 나의 개성을 있는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비중이 너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기질이 이렇게 큰데 본성이 이만하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유일성이 안 나와요. 내가 그냥 순수하게 나의 그 의지대로 했는데도 독창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독창적이지 않아요. 그 본성을 자꾸 이것이 키워갈수록 내가 하면은 그냥 다른 거예요. 그냥 유일성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독창성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개성이 드러나게 되면은 거기에서 어떤 일관성이 나오는 거예요. 일관되게. 이 하나의 어떤 이런 필터를, 채 같은 필터를 딱 거쳐서 일관된 알갱이가 여기서 걸러져 나온다는 거거든요. 어떤 내용물을 놓든 일관되게 나온다. 이게 이제 개성이 확실히 드러났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을 처음 발견했을 때도 이건 누구 작품이라고 바로 알아보잖아요. 우리가 박수근 작품 같은 거 보면 처음 봐도 바로 박수근 걸 알아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일관된 특징이 개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하나의 또 정체성을 이루게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작품과 인간은, 예술가는 닮아 있어야 되는 거죠. 형태적 닮음이 아니라 이런 본성과 기질에 있어서의 닮음이 있어야 된다. 사실은 뭐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그림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파악했어야 되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운동을 처음 배울 때는요, 그 게임의 그 룰을 먼저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의 목적은 뭐고, 또 이 게임에서 이제 장애가 뭔데 이 장애를 어떻게 극복해서 우리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이걸 먼저 알려주고 나서 이제 그거를 위한 실력을 기르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아주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예술은 처음에 배울 때 그런 목적과 장애를 얘기를 않고 시작하죠. 그냥 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잘 그리면 야, 너 소질 있다. 그래서 그림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림을 오래 해도 이 룰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룰 자체를. 심지어는 뭐 작가들도 이 룰을 모르기 때문에 참 이게 타 분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예술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예술이 이 사비가 많고 문제가 많은 동네라는 거죠. 이게 너무 주관적이다 보니까
뭐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룰을 가지고 평가를 해버리니까 그렇게 되면은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분야든지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때 그 분야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프로 레슬링이 저희 어렸을 때는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이었는데 그것이 어느 날 쇼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 프로 레슬링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그 룰이 깨져버리면은 그 분야는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신뢰가 안 가는 거죠.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의 목적이 있고 또 장애가 있고 이걸 이제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정치가고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예술의 목적이 있고 또 장애가 있고 그걸 잘 극복하는 예술가가 훌륭한 예술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술의 목적을 지금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오늘 제가 이제 제안한 룰은 예술이라는 것은 창조성을 목적으로 전통적 관습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로 삶는 그런 게임이다라는 어떤 저의 어떤 룰을 제 나름대로 터득한 거예요. 저도 이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가지고 제 나름대로 고민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그 좋은 예술가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지. 그렇지 않고 뭐 이쁘게 그리면 다 좋은 작품이고 잘 그린 게 걸작이고 이렇게 규정하면은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이발소 그림도 잘 그린 작품이 많고 아름다운 작품이 많잖아요. 했는데 이번에는 예술가의 그 대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상. 예술가는 무엇을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가. 그 대상이 곧 장애물인데요. 장애물. 예술의 대상은 그 예술의 역사에서 오랫동안 이어온 그 관습적인 전통이 대상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 대상이 뭐 심리라든지 사회라든지 뭐 다른 분야일 경우에는 그거는 예술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사회를 대상으로 삼을 경우에는 그건 사회학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고요. 심리를 대상으로 삼을 경우에는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각각의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예술은 예술적인 전통, 예술의 관습적 전통을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고, 뭐 예술의 안에서 그 예술 그 자체, 예술이라는 개념 자체, 또는 좀 더 좁혀서 예술 중에서 미술이나 뭐 조각이나 뭐 좀 더 좁힐 수가 있겠고, 뭐 좀 더 좁혀서 뭐 회화를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고요. 또 더 좁혀가지고 어떤 사조나 장르, 또는 구체적인 양식, 이런 거를 대상으로 삼아야 자기 분야의 업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 분야에서의 어떤 의미 있는 업적이 되지. 그렇지 않고 심리학의 업적이나 사회학의 업적이 돼서는 그거는 예술이 그거에 대한 부차적인 설명이 불과하다는 거죠. 예술의 대상은 예술 안에서 찾아야 된다. 예술적인 창조성의 증표라는 것은 새로움에 있고 어떤 전통적인 관습적인 양식에 대한 새로움이 있어야 되고, 그 새로움이라는 것은 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관습을 새롭게 재해석할 때 가능하다는 것. 재해석. 자, 그러니까 이 대상 설정이 예술에 대한 어떤 개념, 예술을 정의하는 개념이든지 또는
또는 뭐 좀 좁혀서 미술, 또는 뭐 회화, 또 뭐 어떤 구체적인 사조나 뭐 양식같이 이런 것이 대상이 돼야 이제 그거를 연구를 하면서 그 대상을 깊게 파고들어서 이제 어떤 다른 분야와의 관련성을 따지는 거는 그거는 괜찮아요. 이 주변에 있는 뭐 사회학이나 심리학이나 뭐 정신분석이나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뭐 주변 학문들과 이것이 연결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면서 주변과 연결고리를 찾는 것은 좋지만 예술의 대상은 이런 구체적인 예술 안에서의 대상을 찾아야 된다. 참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다른 분야에서는 이런 고민을 별로 안 하죠. 어떤 뭐 심리학의 대상은 당연히 인간의 마음이고, 뭐 사회학의 대상은 당연히 사회 현실이고, 철학의 대상은 인간의 사유고, 이건 당연한 얘기죠. 또 뭐 경제 쪽에서 뭐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은 뭘 대상으로 삼아요? 기존에 만들어진 자동차를 대상으로 삼는 거 아니겠어요? 자동차의 어떤 부분, 그런 걸 대상으로 삼는데, 이 예술은 대상을 자꾸 다른 걸로 설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고 덤비는 통에, 그래서 이 창작이 안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술적인 창작이라는 것은 기존의 해석을 재해석하는 것이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상이 만들어지면은 대상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해석을 알아야 돼요. 전통적이라는 것은 어떤 관습이죠. 관습적으로 해석해온 관습이죠. 관습적인 어떤 해석을 알아야 되고, 그 대상 설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통적 해석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재해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재해석은 자기의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자기의 주관적인. 이 전통적 해석에는 반드시 경직성이 있어요. 경직성이 없는 거는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자유로우니까. 자유로운 걸 왜 대상으로 삼냐는 거죠. 경직돼 가지고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대상으로 삼아야 이게 장애가 돼 가지고 재해석을 통해서 자유로 나갈 수 있거든요. 자유로움으로. 근데 이제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이것이 하나의 그 표현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서. 표현 방법. 그러니까 대상의 설정이 일단 이루어지고, 이 대상은 반드시 경직성이 있는 대상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굳어짐이 클수록, 경직성이 클수록 재해석이 쉽지가 않지만, 그런 걸 재해석할수록 이 사람의 그 작가의 그런 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표현 방법이라는 것은 이건 양식이죠. 양식인데, 양식적인 건데, 이것은 이 해석에 따른 결과예요. 재해석의 결과. 재해석의 방법인 거죠. 재해석의 아이디어. 재해석의 아이디어가 방법적으로 드러나야 된다.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스마트폰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려면은 이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내가 뭘 만들 것인가.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
자동차를 만들 것인가? 또는 뭐, 어떤 물건을 만들 것인지 그걸 결정을 하면은 그 대상의 전통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요. 기존의 스마트폰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가? 그리고 기존의 스마트폰은 반드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는데 왜 그걸 또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문제가 없는데 왜 그걸 또 만들려고 하냐는 거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적인 이 재해석에는 이 시대성이 들어가야 돼. 반드시 시대성이 들어가야 되게 돼 있어요. 시대성. 이 시대적인 요구가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 경직되어 있어가지고 이 시대적인 요구를 부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경직성을 자유롭게 해주는 건데,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예술에서는 이런 것이 안 지켜지고 있다. 이 경직성에 대한 검토가 없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 수요에 대한,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왜 그걸 그려야 되는 건지에 대한 뭐 명확한 이유가 안 나온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막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 재해석이 없으면은 여기서 어떤 그 창조의 하나의 이것이 씨앗입니다. 씨앗. 창조의 씨앗. 경직성의 그런 굳어진 것들을 녹여낼 수 있는,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데 여기에서 이제 미의식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미의식이 개입돼야 재해석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평가할 때, 그 작가의 그 대상 설정이 경직성이 있는 대상인가를 일단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 시대적 요구에 맞게 자유롭게 했는가. 이것이 자유롭게 됐으면은 이거는 많은 사람들, 이 새로운 해석에 입각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겠죠. 이 경직성은 이것이 이제 양식적으로 굳어진 거기 때문에 아주 표피적이고요. 실제라는 거는,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실제는, 파동과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입자라는 것은 물질적인 측면이에요. 이건 이제 굳어진 겁니다. 굳어져서 우리가 이제 그 관찰 가능한 세계고, 파동은, 이거는 비가시적인 것이고,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이것이 본질을 이루고 있고요. 이게 본질을 이루고 있고, 입자는 현상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대상에 어떤 그 현상에 갇히게 되면은 이 본질을 망각하게 되는 거죠. 이 본질이라는 거는요, 파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파동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모든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규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물 자체예요, 그냥. 칸트가 말한 대로 물 자체라고요. 우리의 인식 능력으로 포착이 불가능한 거예요.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런, 사과의 본질,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사과의 현상은 알 수 있어요. 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과의 본질은 파동으로 존재하잖아요. 원자들의 그 파동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파동은 다른 존재들과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대상에 대해서 언제나 해석을 통해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통해서. 해석한 만큼만 뭐 대상이라면
해석을 여기만 해석했다. 그럼 이것만큼은 아는 거예요. 이걸 지식이라고 해요. 지식. 지식은 대상의 아주 일부죠. 일부를 아는 것이고, 또 대상의 다른 속성이 또 있죠. 여러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속성들을 재해석해가지고 이런 속성들을 새롭게 발견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지식이 목적이 아니고, 이 새로운 거를, 이런 새로운 거를 발견해내려면은, 이 지식적인, 전통적인 이 해석을 판단 중지시키고, 다시 순수 의식을 가동시켜가지고, 이 의식의 지향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데 막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보들을 새롭게 해석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무궁무진하게 그 해석이 가능해요. 우리가 경전이 있을 때, 전통적인 경전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죠, 경전은. 이 경전을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면은 이 경전에 나와 있는 그 언어들은 우리가 전통적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거죠. 책에 있는 정보들은 여기에 대한 주석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 경전의 이 껍데기를 그 안에, 경전은 굳어 있는 거니까 입자적 성격이 있다면은 이 형식 너머에 이 파동의 성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 어떤 그 파동의 공명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려면은 여기서 들어가는데 이게 미의식, 이걸 하나로 느낄 때 이 미의식이 여기서 작동이 되는데 미의식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창조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알려진 것, 딱 여기서 새로운 재해석의 결과, 이거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그때 필요한 지식들인 거죠. 그 시대에 필요한 지식이고. 그래서 이 해석이라는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이 해석은 무궁무진하다. 중요한 거는 이 대상과 공명에 들어가는 거, 대상의 본질로 공명에 들어가는 그 미의식의 그 작용이,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이 창조에서 그 중요한 그 원리가 여기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야 이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이런 것들이 탁 탄생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것들이. 다 동그랗게 알고 있는데 이 세모난 게 있다 그거예요. 네모난 것도 있네. 예, 별표도 있네.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거거든요. 발견해내는 거. 근데 이러한 미의식을 작동시키지 않고 작품이 나올 경우에는 그게 순수한 창작 메커니즘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무궁무진하게 재해석, 시대마다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아주 곤란한 거예요, 이건. 거기에 딱 갇혀 있는 거거든요.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예술도 이런 경직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실제 그 파동의 작용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재해석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상을 설정을 신중하게 해서 그 대상이 경직성이 뭔가 일단 전통적 해석을 파악을 하고 그걸 어떻게 내가 재해석할 것인가. 여기에서 어떤 그 집중적인
어떤 그 몰입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본질에 대한 몰입. 대상의 본질에 대한 몰입을 통해서 재해석을 해내야 된다.